자, 시작하자고. 자, 로체스터는, 자, 16살 무렵, 그러니까 즉, 제인이 나이 때는 자기는 투명하고 건강했다라고 한다. 정말 로체스터는 투명했을까? 사람이 투명하면 뒤쪽에 비쳐 보이잖아. 투명. 그런가? 글쎄, 한번 뭐 일단 믿어보자고. 뭐 믿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 내가 막대 먹은 부잣집 자식들이 인생을 살다 빠져들게 되는 형편없는 사소한 방탕 행위들에 익숙해지고 또 흔해 빠진 진부한 죄인이 된 것은 타고난 성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 너는 그렇게 믿어라. 근데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지가 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고 싶었는데 마침 벌사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어디 가든 벌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좀 방탕하게 놀아도 돼. 응? 어. 아니, 안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고. 벌사를 썬필드에 가뒀어. 응. 그리고 로체스가 유럽에 가가지고 진정한 아내를 찾고 싶다. 라면서 결혼한 여자들만 만나. 응? 자, 그럼 로체스는 정말 자기 아내를 찾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 아니. 어, 그냥 얘는 방탕하게 놀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하여튼 간에 자기를 불쌍하게 보여주면은 이제 제인이 자기를 동정하면서 제인이 자기에게 이제 그 마음을 기울일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로체스는 그걸 이용한다. 그런데 음. 저 제네가 믿어. 문제는 로체스터가 42인가 이렇게 되는데 제인은 이제 18, 19이야.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게다가 또 로체스터가 매일 이제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세상 얘기를 막 들려주잖아. 점점 로체스터가 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로체스터가 착한 사람처럼 보여. 요게 다 착한. 로체스터가 계획한 거야. 내가 마땅히 상황을 극복해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뭐 저 불행해도 당신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마땅히 그랬어야 했어. 그랬어야 했어.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못했어. 운명의 여신이 나를 가지고 놀았을 때 나는 냉정을 유지할 만큼 지혜가 없었어. 나는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었고 마침내 타락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로체스터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다. 벌써가 내 인생을 막쳤는데 네가 내 인생 좀 구해줘. 싫어. 그리고 이제 로체스터는 그 상대방과 이렇게 또 사귀다가 한두 달 지나면 로체스터는 상대방에게 질려. 상대방이 지겨워져. 그러면 돈 주고 꺼져. 하고 또 다른 여자 찾아가. 그게 지금까지 로체스터의 패턴이야. 그럼 제인에게도 그래? 근데 이제 그 다행히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인에게 행복한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원래 로체스터의 생각은 그거였어. 그냥 제인을 좀 가지고 놀다가 버려야지. 아니, 지가 돈도 있고 외국에 나가면 이제 영국 부자라고 대접도 받는데 뭐하러 그 시골에서 영국 그 촌뜨기 아가씨랑 게다가 볼사가 정식 부인이기 때문에 제이는 로체스터의 아내가 될 수 없어 법적으로. 아빠가 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빠 와이프가 될 수 없잖아. 응. 당신은 내게 설교를 들어놓을 권리가 없어. 당신은 까맣게 무지한 상태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 주제에 나에게 무슨 훈계를 해. 근데 여기서 제이는 솔직하게 말한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도저히 뭐 말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뭐 하여튼 뭐 당신이 운명에 버림받았고 뭐 하는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음. 근데 이제 제이는 이렇게 간다. 인간적인 면모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에게만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인간이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헬렌이 제인에게 해줬던 얘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하는 얘기는 헬렌이 제인에게 옛날에 해줬던 얘기와 비슷하다. 자, 그리고 로체스는 말한다. 내가 본 바로는 당신은 좀처럼 웃지 않소. 하지만 당신은 아주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얽매여 있어.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소. 자, 프랑스가 이런 자유주의, 이 당시의 변화의 바람의 출발점이었다. 로체스터는 영국에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프랑스에서 그 자유주의를 잔뜩 배웠을 거야. 익숙해졌을 거야. 그런 로체스터의 눈에 제인은, 영국에서만 살아온 제인은 뭔가 영국의 규율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말한다. 당신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풀어주고 싶다.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로체스터가 프랑스에서 배워온 자유주의와 제인이 믿고 있는 전통, 인간은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게 충돌한다.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제인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고, 반대로 제인은 로체스터를 다시 이제 그 성경을 믿는 그런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결말에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로체스터? 로체스터가 이길까? 아, 자, 당신에게서 언뜻 조밀한 세 장 창살 사이로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을 던지고 있는 새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로체스터의 관점에서는 제인이 세 장 속에 갇힌 새로 보인다. 아니, 당신에게 행복할 기회가 있는데 왜 당신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가두고 있어?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이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해방시키고 싶어. 싫어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를 보면은 로체스터가 진보고 제인이 보수다.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제인은 낡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 누가 이긴지 한번 보자고. 에어 선생, 나도 풀었던 날이 있었어. 하지만 내 봄날은 이제 사라져버렸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당신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 텐데. 싫어. 어, 로체스터는 제인의 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아. 아빠보다 나요. 제인이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에어 선생, 질투심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보생이 질투심이 뭔지 알아? 응. 시간 뭐, 제라스. 물론 없을 거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당신은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을 테니 말이요. 앞으로 그 두 감정을 경험하게 될 거요. 요거는 이제 로체스의 작전이다. 질투심, 사랑과 질투심으로 이제 제인을 사로잡겠다라는 로체스터의 작전이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은 잠자고 있는 셈이요. 하지만 그걸 깨우게 될 충격이 당신에게 주어질 거요. 어쨌든 얘기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이제 그 사랑과 질투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겠소. 싫어. 자, 산책을 하면서 로체스터는 이 솜필드를 바라본다. 그 순간 로체스터 얼굴에는 고통, 수치, 분노, 초조, 혐오, 증오 등의 감정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하여튼 막 솜필드를 막 혐오하는 표정이 로체스터 얼굴에 드러난다.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볼사와 로체스터의 관계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야? 가둔 놈이 가해자야? 갇힌 여자가 가해자야? 그런데 근데 얘는 마치 지가 피해자인 척해. 아니, 지가 볼사를 가뒀잖아. 그럼 얘가 가해자잖아. 볼사가 피해자고. 근데 마치 지가 피해자인 척 볼사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지는 볼사 인생을 망쳤나? 아니, 어쨌거나 볼사는 가난한 로체스터를 구원해줬다고. 그건 사실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볼사는 미친 여자야 라고 가둬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볼사의 돈은 다 자기게 되지.
자, 로체스터는 이제 아델러가 그 로체스터가 프랑스에서 사귀었던 여자, 프랑스 애인의 딸인데 이제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도망가면서 로체스터에게 그냥 강제로 떠맡기고 갔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아델러는 프랑스 애지. 그런데 그건 반대 아니야? 그, 그, 로체스터가 돈 좀 주고 꺼져 하면서.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관계에서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로체스터보다 더 뭐랄까 더 성격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아델러는 프랑스를 상징한다. 그리고 아델러를 통해서 작가는 프랑스에 대한 편견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 하지만 저희가 지독한 궁핍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래도 저희를 파리의 시궁창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영국 시골 정원의 깨끗한 토양에서 깨끗하게 자라도록 이곳에 데려다 놓았어. 왜 파리는 시궁창이고 영국은 건강한 토양인데? 자, 그리고 보자고. 그리고 이제 제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델러가 자,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그러던 것처럼 아이가 다소 버릇없이 굴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어도 뭘 하지 않았다. 아이의 그런 행동은 내면의 천박한 심성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런 천박한 심성은 아마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았는데 영국인의 점잖은 심성과는 좀처럼 맞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아델러가 천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저 천박한 프랑스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떤 영국인들의 그 점잖은 심성과는 어울리지가 않았다. 음. 그래서 이제 작가는 주로 아델러를 통해서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드러낸다. 자, 이제 조금씩 제인의 인식이 변한다. 로체스터가 못생기고 고집스럽고 성질 더럽고 그랬었는데 자꾸 로체스터가 불러서 세상 얘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자, 공식적으로 나를 자기 앞에 호출했을 때에도 그는 나를 따뜻이 환대하고 예우해 줬다. 내가 그를 정말로 기쁘게 해줄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조금씩 제인의 마음이 로체스터에게 기운다. 그러면서 로체스터가 점점 잘생겨 보인다. 나는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려내는 새로운 그림들을 상상하고 그가 보여주는 신세계를 상상으로 따라다니면서 짜릿한 기쁨을 느꼈다. 그가 예의 바르고 진심 어린 친절한 태도로 나를 대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진심으로 그에게 가깝게 이끌리게 되었다. 큰일 났다. 제이는 자기에게 누군가 관심을 주면은 금방 그러니까. 로체스는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이용한다. 효과적으로. 삶의 빈 여백들, 여백, 그러니까 빈 부분, 스페이스들이 채워져 가고 있었다. 건강도 좋아져서 살도 찌고 기력도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살이 찌는 것을 싫어하지. 고마운 마음, 그리고 즐겁고 다정한 가까이 상념 때문에 그 얼굴은 이제 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었다. 아, 큰일 났다. 자, 그런데 물론 나는 그의 결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 오만하고 냉소적, sarcastic이었으며 자신보다 열등한 온갖 것들에 대해서 냉정했다. 자신보다 열등한, 그러니까 자신보다 부족한, 모자란 것들에 대해서 냉정했다. 그런데 로체스터가 왜 제인한테는 친절할까? 제인이 로체스터보다 뛰어난가? 돈이 많나? 힘이 세나? 더 많이 아나? 자, 제인은 로체스터보다 우월한가 열등한가? 제인이 로체스터보다 우월하다. 응. 뭐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아니, 저 로체스터 말이야. 제인은 로체스터보다 열등하잖아. 응. 그리고 제인이 말하잖아. 그는 자신보다 열등한 온갖 것들에 대해서 냉정했다. 차가웠다. 근데 왜 제인에게는 친절할까? 응.
제인을 꼬시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제인을 자기 애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해주는 거지.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로체스터가 상냥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인은 지금 로체스터는 지금 제인을 자기 애인으로 만들고 싶잖아. 그러니까 제인이 자기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제인에게 잘해주는 거지. 이건 일종의 거짓말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음. 음.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제인이 자신과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야. 로체스터는 여성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을 해. 기념품. 근데 왜 제인에게 잘해주는가? 제인을 꼬셔야 되니까. 제인을 자기 애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잘해주는 거라고. 나쁜 놈이야. 나는 그 침울함과 냉혹함과 나아가 과거의 도덕적 결함까지 그 원인이 잔인한 운명의 심수를 타실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로체스터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냥 로체스터가 하는 말을 다 믿는다. 이러면서 제인은 로체스터를 사랑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인은 걱정한다. 아, 로체스터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면 어쩌지? 그러면은 자, 로체스터가 빠진 솜필드, 여자들만 루블루블. 그건 무덤이야. 라고 제인은 막 걱정한다. 근데 다행히 로체스터가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계속 집에 버티고 있다. 다행히.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다. 복도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음, 누군가가 끌끌거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뭔가 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연기가 나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로체스터 방이었다. 자, 벌사가 자기가 갇혀있던 방에서 자, 그레이스 풀이 벌사를 감시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레이스 풀이 8년 동안 저 좁은 방에서 벌사를 감시하면은 그레이스 풀도 힘들겠지. 지도 자유롭게 못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레이스 풀은 습관적으로 저녁에 술을 마셔. 그래서 전날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 틈에 벌사가 그레이스 풀에게서 열쇠를 훔쳐가지고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다고. 그리고 로체스터 방에 불을 지르고 다시 자기 그 방으로 돌아갔어. 불을 지르고? 근데 이상하지 않나? 벌사가 정말 미친 여자라면은 아무나 그냥 공격하지 않을까? 자, 눈앞에 술 마시고 이제 몸도 못 움직이는 그레이스 풀이 있어. 그 다음에 로체스터 방 가는 길에 자고 있는 제인이 있어. 아무나 공격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근데 벌써는 또 로체스터 방에 불을 지르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 방문을 잠근다? 벌사는 정말 미쳤을까? 똑똑한데? 그러니까 벌사는 이 소설에서 오직 로체스터와 자기 남동생만 공격해. 왜냐하면 자기 남동생이 로체스터와 힘을 합쳐서 자기를 가뒀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만 벌사는 공격을 해. 그럼 미친 거 맞나? 그러니까 아빠는 벌사가 미쳤다는 로체스터의 주장을 좀 못 믿겠어. 믿기가 힘들어. 아니, 제인도 있고 그레이스 풀도 있고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공격할 사람들 많잖아. 근데 왜 자기 남동생과 로체스터만 공격하냐고. 다 놔두고. 그리고 왜 불을 지르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냐고. 미쳤으면 불 지르고 난 다음에 그냥 들판으로 뛰어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참고로 이제 한국에서는 미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얼굴에 꽃을 꽂고 있다. 잘 기억해둬. 왜? 그냥 한국의 전통이야. 미친 사람은 이제 머리에 꽃을 꽂아야 돼. 꽂아주는 거야? 자기가 꽂는 거 아닐까? 자, 가보니까 로체스터의 방이 막 불타고 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세수하려고 떠났던 물을 뿌려가지고 로체스터를 깨운다. 그리고 이제 둘이 불을 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누가 그랬어?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이는 그레이스풀 아닐까라고 하는데 로체스는 알지. 아 이거 버사구나. 자, 나는 선생을 잠깐 여기 놔두고 나갔다 와야겠어. 명심하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누구도 부르지 마시오. 그리고 이 방에서 나가지 마시오. 왜냐하면 벌써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이제 로체스터 방에 기다리다 보니까 심심한데. 그 지 혼자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무 쓸모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이는 이제 막 내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뭐해? 그럼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로체스가 돌아온다. 주인님께서 가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 갈 수는 없어. 당신이 날 구해준 거요.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죽음으로부터 가까스로 날 구해낸 거요. 로체스터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구원하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믿기 시작한다. 처음에 제인과 로체스터가 만났을 때 로체스터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제인이 부축해줬잖아. 그 다음에 지금 로체스터를 살려줬지. 이 여자는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존재인가? 온 사람인가? 그렇게 로체스터는 믿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어. 당신의 그런 엄청난 빚을 지게 돼서 차라리 기쁘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지금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제인도 눈치챈다. 아, 로체스터 날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 생겼잖아.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야. 이미 제인 눈에 로체스가 미남으로 보여. 눈에 거의 띌 정도로 그의 입술에 단어들의 모습이 맺혀 떨리고 있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때가 되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내게 도움을 줄 거란 사실 말이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 눈에서 그 사실을 읽었어.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내 수호 요정이요. 안녕히 주무시오. 그러면서 둔한 제인도 로체스터가 날 좋아하는구나. 알게 된다. 그리고 제인은 이제 그날 밤에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사랑을 안 해본 제인이 로체스터의 표정에서 로체스터가 날 사랑하는구나 발견했다. 그럼 로체스터는 제인의 표정을 보고 제인도 날 사랑하는구나 발견했을까 못했을까? 그겠지? 당연히 했겠지. 로체스터가 훨씬 경험이 많잖아. 자,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연애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쟤도 날 사랑하고 나도 쟤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 자, 그런데 다음날 로체스터가 뭘 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런데 제인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야! 그 사람이랑 너는 신분이 달라! 그러니까 꿈꾸지 마! 라고 야단을 친다. 누가? 제인 안에 또 다른 제인. 자, 어쨌거나 다음날 자, 일어나자마자 제인은 어젯밤에 로체스터의 마음을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막 다시 한번 로체스터를 만나가지고 이번엔 좀 이제 물어보려고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린다. 근데 하루 종일 로체스터가 안 보인다. 얘 간다. 아침엔 그를 만나기가 두려웠어. 지금은 정말 만나고 싶어. 그런데 어디도 로체스터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때는 만날 수 있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로체스터 씨는 길을 떠나셨어요 라고 한다. 응?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떠나셨답니다. 어디로 갔는가? 옆 동네에 이제 그 자기가 사귀고 있는 잉그램이란 미녀를 데리러 갔다. 그녀를 데려와서 제인 앞에서 자기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제인을 괴롭히려고. 이게 왜 필요하지? 제인은 로체스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발견했지. 로체스터도 제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발견했을 거야.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두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왜 로체스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잉그램을 굳이 데리러 갔을까? 그 데려와가지고 몇 주 동안 잉그램과 자신이 막 곧 결혼할 것처럼 쇼를 한다. 자, 로체스터의 목적이 제인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로체스는 어젯밤 그걸 확인했잖아. 제인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구해줬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러지? 즉 로체스터의 목적은 제인의 사랑만이 아니야. 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러겠지. 왜냐하면 로체스터의 목적이 제인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로체스터가 얻었잖아. 어제 확인했잖아. 근데 왜 굳이 잉그램 양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곧 잉그램 양과 결혼할 것처럼 쇼를 하면서 제인을 괴롭히냐고. 즉 로체스터는 제인의 사랑 이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뭘까? 뭐, 제인이 자기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 그냥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제인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인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잉그램 양과 결혼할 것처럼 쇼를 하면서 제인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인은 막 미치지. 그리고 로체스는 그걸 즐겨. 자, 그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로체스터를 그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불행한 주인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말 로체스터는 친절하고 상냥한가? 여긴 아니야. 로체스터는 이 소설에서 한 번도 친절하거나 상냥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로체스터를 상냥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This is a white ball. 응? This is a white ball. 아빠가 얘기했던 검은 공, 흰 공. 제인이 로체스터가 제인을 괴롭힐 때 제인은 상냥한 나의 주인님이라고 해버리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로체스터의 폭력이 아니라 제인의 말을 더 믿어. 로체스터가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제인을 학대하고 있는데도 로체스터는 상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린다고. 즉 사람들은 분석하면서 읽지 않는다. 그냥 쉽게 제인의 말을 믿어버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한번 있었었지. 그러니까 보성이 소설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돼. 작가가 독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화자도 독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왠지 독자들은 그걸 믿질 않아. 왜 화자나 작가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 할 수 있다고. 제인은 로체스터가 자기를 학대할 때 제인은 독자들에게 얘기한다고. 로체스터님은 상냥하다. 사람들은 로체스터가 상냥하다고 믿어버려. 이 소설에서 로체스터가 한 번도 상냥한 적이 없었는데. 자, 로체스터는 잉그램 양을 데리러 갔다. 자, 잉그램 양은 이제 이 소설에서 두 번째 정도로 예쁜 여자인데 이 소설에서 예쁜 여자는 어떻다? 미친다. 정신이 좀 이상하고. 얘도 성격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잉그램 양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얘는 진짜 귀족이야. 로체스터보다 신분이 높아. 근데 집은 가난해. 응? 집은 가난해. 돈은 별로 없어. 귀족. 그런데 가난해. 어떻게? 아니 귀족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잉그램은 뭘 원하는가 하면은 로체스터와 결혼해서 로체스터의 돈을 원해. 또 로체스터가 만약 잉그램과 결혼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귀족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잉그램은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겉에서 보면은 잉그램은 돈을 넣고 로체스는 그 신분을 넣고 괜찮은 결혼이야 당시로서는. 자, 뭐 예쁘고 교양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다. 잉그램이 왜 가난한가? 한정상속. 오빠가 재산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딸인 그 잉그램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한정상속은 로체스터에게서 일어났었지. 그래서 로체스터가 버스하고 결혼했었지. 자, 같은 이유로 잉그램은 로체스터와 결혼하려고 한다. 로체스터의 돈 때문에. 불쌍한 불쌍한 벌써.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제인 안에 또 다른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제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한다. 로체스터님이 너 딸을 좋아했다고 착각하지 마, 이 바보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급 종이에다가 네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얼굴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잉그램 양이라고 적고 제일 싸구려 종이에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못생긴 얼굴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제이니어라고 적어. 이 정도면 좀 뭐랄까 열등감도 병이다. 이것도 병이야? 왜? 열등감은 병이야. 열등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열등감이야. 우월감의 반대지. 그러니까 우월감은 나는 쟤보다 나. 난 뭘 해도 쟤보다 잘할 거야. 이게 우월감이고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가난뱅이에다가 아무 보잘것없는 나 같은 비천한 보통 여자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로체스터님 같은 사람이 진지한 생각을 낭비할 수 있을까? 요 생각 잘 기억해두자. 나중에 로체스터와 제인이 약혼을 하게 되는데 로체스터가 아무리 이제 막 그 제인을 학대해도 제인은 계속 로체스터에게 복종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이다. 로체스터는 언제라도 제인을 버릴 수 있잖아. 제인은 로체스터를 못 버려. 항상 제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가난뱅이에다가 가족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나 같은 비천한 보통 여자를 감히 로체스터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제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로체스터가 아무리 제인을 학대를 해도 제인은 그냥 상냥한 주인이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